자, 오늘은 빈혈 2탄이야. 오늘은 비재생성 빈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재생성 빈혈과는 다르게 비재생성 빈혈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재생성 빈혈은 건강했다가 갑자기 증상이 오는 거라 그랬지, 비재생성 빈혈은 뭔가 몸에 이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피를 못 만드는 거거든. 보통 비재생성 빈혈을 갖고 있는 애들은 몸이 약해.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똑같은 빈혈 수치라고 했을 때 재생성 빈혈을 겪는 급성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비재생성 빈혈은 대부분 만성이기 때문에 같은 빈혈 수치에서 그 증상이 약해. 빈혈이 얘는 수혈을 해야 될 것 같은 빈혈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애기는 너무 멀쩡해 보이는 경우지. 이런 게 대표적인 비재생성 빈혈이라고 생각을 해. 보통 자궁 축농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골수가 억압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비재생성 빈혈이 오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비재생성 빈혈에서는 빈혈 수치만 보고 막 수혈을 한다고 들이대면 안 돼. 왜 그럴까? 수혈은 그 빈혈을 치료를 하는 방법이 아니야. 시간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빈혈이 너무 심해서 아기가 증상을 보이면 그 빈혈을 해결하기까지 시간을 버는 거지, 그 자체가 치료의 모든 종결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재생성 빈혈일 때는 그 빈혈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단 빈혈과 관련된 증상이 심하게 있을 경우에만 수혈을 한 번씩 해서 시간을 번다는 거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수혈하고 들이대고 하는 병원은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렇지, 믿고 걸으라고 얘기했지. 비재생성 빈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애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신부전이지. 콩팥이 안 좋은 애들. 콩팥이 안 좋으면 콩팥에서 그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인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빈혈이 오는 경우가 많아. 간이 안 좋아도 빈혈이 올 수가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친구들도 빈혈이 오기도 해.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루케미아라고 해서 고양이 백혈병도 있고 고양이 에이즈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염성 복막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재생성 빈혈을 일으키는 질환들이야. 얘기만 들어봐도 어때? 치료하기 힘든 어려운 질병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서 빈혈이 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이 비재생성 빈혈의 원인 중에 골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경우들도 많아. 골수에서 되게 어려운 여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골수 검사를 하게 되는데, 골수 검사를 해서 답을 찾았다고 해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골수 검사를 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내가 왜 얘가 빈혈이 만성적인 빈혈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그냥 골수가 항폐화되었다, 뭐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결국은 스테로이드를 쓸 거냐, 면역 억제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로 귀결이 되고 끝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골수 검사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비재생성 빈혈이 오면은 근본적인 원인들을 치료를 하게 되지만, 거기에 보태서 여기서는 되게 이제 영양학적인 서포트를 많이 하게 돼. 코발라민도 그렇고 엽산도 그렇고 조혈주사도 주고 철분제도 주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 비재생성 빈혈에서 사용이 되는 거야. 이러한 치료를 했음에도 아이의 빈혈에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는다 라고 판단이 될 때는 빈혈과 관련된 민감요법에 대해서 나도 간혹 추천을 하기는 해. 나도 비재생성 빈혈에서 일반적인 영양 치료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빈혈이 개선되지 않으면 민감요법을 추천을 해드린다고 했지. 하지만 병원에서 팔지는 않아. 왜냐하면 그 효과에 대해, 그 안전성에 대해선 아직 100% 안전하게 권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지. 그래서 환자를 잘 선택을 하고 최후의 방법으로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리지, 처음부터 권하지 않는다는 거야. 분명한 거는 모든 아이는 아니지만 일부의 아이에서는 효과를 보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 드라마틱하게 보기도 해.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다? 모든 아이가 그렇진 않다는 거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오히려 이런 치료가 아이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반드시 하고 해야 돼. 제일 첫 번째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뭐지?
사물탕과 관련해서 빈혈에 도움이 된다고 카페에 찾아보면 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와. 그래서 이 사물탕이 빈혈 환자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자, 사물탕은 이거 나도 잘 몰라. 그래서 나도 읽어볼게. 사물탕은 헐허증과 혈병에 두루 사용되는 약으로 월경 불순, 불임증, 갱년기 장애, 임신 중독, 산후증 등에 쓰인다고 알려져 있대. 이 처방은 인삼, 백출, 백봉류 뭐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한약 기전은 내가 잘 모르게 일단은 패스할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러한 사물탕이 반려동물에서 빈혈에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야. 실제 사물탕이 강아지의 그 적혈구 수치를 올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연구 결과를 찾아보려고 그 펀메드에서 엄청나게 뒤져봤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 이게 국제지에 실린 게 아니라서 못 찾는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내 서칭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이거 관련된 논문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줘. 링크 좀 보내줘.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는 나도 들었어. 사물탕이 강아지 빈혈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건 맞아. 문제는 이러한 사물탕을 동물병원에서 안 판다 그랬잖아. 왜냐면은 동물병원에서 한약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물탕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그 객관적인 그 에비던스 베이스가 돼 있지 않은 동물 쪽인 거다 보니까 민간요법이다 보니까 잘 처방을 안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이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뭐 약국이나 이런 데서 막 홍보를 하면서 사물탕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 이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뭐 사물탕도 그렇고 핵산도 빈혈에서 사용이 되는 거 알고 있니? 그것도 빈혈에서 같이 사용이 되기는 해. 근데 이러한 것들이 모든 빈혈 환자에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 재생성 빈혈에서는 뭐 필요가 없는 거. 비재생성 빈혈 환자에서 일반적인 조혈주사나 철분제나 코발라민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들의 큰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제되고 처음부터 이런 민간요법으로 빈혈 환자가 가버리면은 오히려 치료를 망칠 수 있다는 거를 나는 오늘 꼭 해주고 싶어. 가끔 인터넷 보면은 뭐 우리 아이가 IMHA를 앓고 있는데 사물탕을 먹고 효과를 보았어요. 막 이런 글들이 있어. 이런 글들을 보면 답답해. 그리고 병원에 왔을 때 우리가 하는 얘기는 잘 안 믿어. 그리고 카페에서 하는 얘기는 되게 믿는다? 믿음이 가게 안 생겼나? 뭔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IMHA의 치료는 그런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야. 면역 억제제 주고 스테로이드 주고 이 스테로이드를 내가 얼마만큼 줄 거냐, 어떻게 컨트롤을 하고 합병증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거지 뭐 그냥 사물탕 먹고 핵산 먹어서 IMH가 치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이번 시간에 꼭 좀 했으면 좋겠어. 자, 결론을 얘기하자면 핵산 영양제나 사물탕이나 빈혈 환자에서 특별히 비재생성 빈혈 환자에서 일부의 환자에서 효과를 보는 아이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한테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고 부작용도 경우에 따라 발견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선택을 해서 어떤 환자한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야. 끝!